최근 유명인들도 불법 촬영 범죄가 심심치 않게 연루되며 우리 일상생활 속 깊숙이 침투한 모양새입니다. 불법 촬영 실태와 원인, 그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불법 촬영 의혹으로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누군가에겐 카메라가 평생의 끔찍한 악몽이지만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불법 촬영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연히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 당연히 소중하다. 그럼 피해자의 일상은 어쩔 건가? 지난 8월 수원지법, 눈물로 읍소하는 피고인에게 판사가 한 말입니다. 성관계 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전직 경찰관. 드러난 피해자만 26명. 법조계는 이런 불법 촬영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법원에서 흔히 다루는 재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몰래카메라가 범죄다 이런 인식이나 자각이 없어서 불법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범죄라는 생각 없이 검거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사람들 활동이 늘면서 증가세에 돌입한 게 아닌가. 실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촬영 범죄는 3만여 건, 하루 17건씩 적발하는 꼴인데 연평균 5, 6천 건을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7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삭제를 지원한 불법 촬영물은 21만 3,600건, 전년 대비 4만 건 이상, 센터가 문을 연 2018년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도움을 준 피해자만 이 정도라 실제 범행 규모는 가늠도 안 됩니다. 상대방 몰래 찍는다는 특성상 피해 사실을 곧장 알지 못할 때가 많고 뒤늦게 인지해도 영상물은 이미 온갖 곳에 퍼진 후인 탓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래퍼 김진우에 이어 또 한 번 불법 촬영 실태를 드러낸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교제 중간 여성과 만나 영상을 모두 지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황씨 측이 같이 촬영물을 봤다고 하는데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것일 뿐이라며 민망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중 경찰은 황씨가 또 다른 여성과의 영상통화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을 찾아 추가 수사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유명인 사생활을 둘러싼 가십에만 집중된다는 것. 수많은 피해자가 평생 낙인으로 남을지 모를 흔적 때문에 신음하지만 마땅한 예방책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불법 촬영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찍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인만의 주의로는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같은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촬영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장을 보기 위해 방문한 슈퍼, 또 학교나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범죄 수법의 고도화, 또 미약한 처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뒤나 시야 바깥에서 몰래 찍고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특수 카메라를 동원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화면을 확대하면 먼 거리 사람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손목시계나 안경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 촬영한 범죄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과 상처를 남기는 불법 촬영. 이 같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해자 판결에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충분히 반영됐을까? 올해 4월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한 남성. 지난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 피해자와 가족에 끔찍한 상처를 남겼지만 이 남성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일정 금액 벌금만 내거나 혹은 집행유예 기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식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불법 촬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고 그냥 사람으로서 처벌이 훨씬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하지 않게끔 범죄를 지르지 않게끔 정말 처벌을 강하게 하면은 뭐가 좀 효과가 있을까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더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이제 처벌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아직도 저렇게 이제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 다양하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여기는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격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격권을 명문화해 민법이 개정되면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신예림 기자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앞서 우리 리포트에서 본 것과 같이 최근 이 불법 촬영 범죄가 만연합니다. 이에 대한 좀 대응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취재 결과 불법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 대응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불법 촬영은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행 체포가 아닐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철도 특별사법경찰대 등 수사기관은 범행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CCTV 등을 추적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즉, 신고 후에 피의자를 곧바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출석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범행기기를 사설 업체에 맡겨서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바로 카메라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제 조사 당일에 이미 제출받는 식으로도 많이 이제 실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가 그 사설 포렌식 업체 같은데 휴대폰을 맡겨서 뭐 일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게 포렌식 자체가 그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00% 다 복원이 안 되는데 그 복원 가능성을 더 낮춘다든지 이제 실제 양보다 더 적게 발각이 된 경우도 많죠. 네,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사실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상습범인 경우에는 그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 판결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정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세게 규정이 돼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초범 같은 경우에는 뭐 부약식 처분에 이른다거나 뭐 피해자랑 합의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는 경우도 종종 있죠. 처벌이 의외로 좀 약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요? 먼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 기기들의 유통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계 형태로 제작된 특수 촬영 장비라든지 안경 형태로 제작된 몰카 범죄에 도움을 주는 장비, 이런 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몰카 범죄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대한 규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 양형 기준에 들어가 있는 감경 요소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 등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수사 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감경 요소 때문에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는 감경 요소를 재검토해 불법 촬영범들에게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 처벌불원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고 해서 사실 이건 합의를 얘기하는데 공탁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 공탁하잖아요. 감경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협조를 잘했다. 또는 진지하게 반성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감경 요인에. 저는 이 문제점을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 수사기관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기법, 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불법 촬영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좀 그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법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 유언을 떠올리실 텐데 이런 유언이 유효하려면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완벽한 상속, 오늘은 유언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허윤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이 현행법상 유언자는 자유롭게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법정 상속과 다르게 처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이제 일방적 의사 표시에 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이제 법정 사항, 대부분은 이제 재산 상속에 관한 사항인데요. 네. 이런 재산 상속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사후에 그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사유재산 국가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누구한테 줄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네. 또 한 번 유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철회까지 가능도 합니다. 네, 그 변호사님 유언으로 이제 법정 상속인이 상속에서 배제될 수도 예. 있고 원래 상속자가 아닌데도 이제 또 상속받는 사람으로 이제 또 증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긴 하지만은 요건과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데 어떤 건죠? 예, 그렇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한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대한 제한은 이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유언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그 5가지 유언 방식, 즉 자필 증서, 그다음에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라는 5가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유언이 아무리 그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일치하는 유언이 있었더라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좀 무엇인가요? 그러한 요식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유언이 유언자의 단독 행위에 의해서 사전에 성립이 되지만 생전에 성립이 되지만 예. 그 효과는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유언을 한 당사자가 생전에 이제 사망한 이후에는 본인이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전에 했던 유언이 정말로 유언자의 진의에 의해서 이제
그 행한 것인지를 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분쟁의 가능성이나 불분명한 면을 없애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그 요건과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혼이 뭐 공중 유언이나 아니면은 뭐 자필 유언 정도만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유언 방식이 또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에 말씀드린 5가지 방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자필 유언은 이제 본인의 자필로 혼자 작성하는 것이고 예. 공중 유언은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방식이고요. 그 이외에 그 녹음 유언은 글씨가 아닌 이제 음성 녹음으로 하는 방식이고 비밀 증서는 유언장을 봉인해서 개봉시까지는 그 비밀이 유지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수증서 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4가지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급박한 경우, 뭐 질병이나 뭐 병원에 계시거나 뭐 앞에 4가지 방식을 하시기 어려우실 때 구술로 즉 말로 하는 방식으로서 보충적 유언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네, 보통 이 자필 증서나 아니면 공중 유언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네. 그런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일단 2가지 방식, 그 자필이나 공중 유언이 나머지 3가지 방식 그 녹음이나 비밀 구수 유언에 비해서 그나마 요건이 좀 간단하고요. 예. 또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인프라가 좀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녹음 비밀 구수 유언은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고요. 네. 필기 요건이나 녹취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검인이라는 별도의 절차 등이 필요해서 좀 더 네.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유언에 비해서 그 나머지 세 가지 유언 방식은 좀 이용률이 높지 않고요. 네. 그에 반해서 자필 증서는 그 유언의 요건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비교적 좀 간단해서 많이 이용되고 유언 공증은 유언 방식 중에 효력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자격을 갖춘 공증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 유언 방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유언 공증은 이제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증인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예. 유언자가 그 증인 2명 이상을 참여시킨 채 그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이제 구술 얘기하고 공증인이 그 유언서를 작성해서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자필 증서에선 필요 없는 2인의 증인을 요구한다는 점이 좀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 네. 있고요.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왕 유언을 하기로 했고 상속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또는 특히 자녀들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가장 그 안정적인 확실한 방식인 이 유언 공증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자필 유언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자필 증서 유언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유념하시면 작성하시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우선 그 전문 그 즉 유언의 실질적인 내용이죠. 재산 상속의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 네. 성명, 주소 요 4가지만 전부 자필로 기재를 하시고 예. 마지막에 이 도장만 날인하면 간단히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증인도 필요가 없고 뭐 간단히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네. 간단하고 좀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네, 요건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고요. 예. 만약에 이제 뭐 실수로 그 날짜 같은 경우에 월까지만 적고 일자를 적지 않는다 하면 예. 무조건 이제 무효가 되고요. 네.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죠. 예,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언할 것인지 뭐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뭐 자필 유언이랑 뭐 공증 유언, 유언 공증 어떤 게 네. 낫다고 좀 보십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언 공증은 효력이 확실하고요. 자필 유언은 요건이 간단한 대신에 좀 불안전하고 네. 특히 이제 상속 등기 처리 절차, 유언을 하고 나서 상속 등기까지 마쳐야 이제 비로소 상속 집행이 맞춰지는데요. 네. 이런 상속 등기 절차에서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언 내용에 대해서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이 되면 가능하면 유언 공증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교적 그 상속 관계가 좀 단순하고 네. 상속인 간의 분쟁 가능성도 없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을 갖춰서 자필 유언으로 하시는 걸 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제 떠난 후에 이제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도록 하려면 뭐 이제 상속 재산은 이제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대로 유언을 하기 위한 민법상의 유언의 종류와 요건,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내용 변호사님이나 완벽한 상속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상속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윌쌤 허영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퍼른 권력이 급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의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